사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내가 좀 누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 난리를 쳐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원도 최고급 리조트 VIP 라운지.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범벅이 된 명품 원피스를 입은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한 남자가 서 있었죠. 내 아들이 번 돈? 하? 김 변호사, 저 여자한테 현실을 좀 알려주지. 남자의 손짓 하나에 등기부 등본 한 장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소유자 유지안.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며 얹혀 살던 50평 아파트와 아들 명의인 줄 알고 유죄 떨던 강남 상가 건물의 진짜 주인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지안이가 착해 빠져서 기죽은 남편기 좀 살려주겠다고 4명에 빌려서 공짜로 살게 해준 건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딸을 식모 취급해?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폭탄 선언. 내일 아침까지 몸만 나가라. 숟가락 하나라도 챙겨 나갔다간 절도죄로 고소할 테니까. 만삭의 며느리를 다리 깁스한 채로 내버려 두고 며느리의 예물까지 훔쳐 호화 여행을 떠났던 시댁. 식구들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 지아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창밖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펑펑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마치 지안의 답답한 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칠게 춤을 추며 내려앉고 있었죠. 기상청에서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할 만큼 굵은 눈발이 쏟아지는 오후였지만 50평이나 되는 이 넓은 아파트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 더 차갑고 살벌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 구석, 지아는 싱크대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만삭으로 남산만하게 부른 배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였죠. 게다가 왼쪽 다리에는 두툼한 깁스까지 감고 있어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칼을 쥔 손목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도마 위 대파를 썰 때마다 밭은 숨소리가 주방을 메웠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거든요. 5명의 아이들이 뛰어놀며 어지럽힌 장난감 블록과 과자 부스러기가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그 혼란의 한가운데 소파에는 시어머니 영숙이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홈쇼핑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 저거 색깔 죽이네. 얘 시은아, 저거 봐라. 핑크색 저거 화면발 장난 아니다? 야, 저거 하나 주문해봐. 이번에 스키장 가서 딱 끌고 다니면 폼 좀 나겠다. 그치? 영숙은 며느리가 힘겹게 칼질하는 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쇼호스트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신우이 시은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 있어봐요. 내가 지금 급하게 찾을 게 있어서 여기 있었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은의 손에 들린 건 다름 아닌 지안의 예물함에서 꺼낸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을 자신의 목에 걸어보며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요리조리 포즈를 취해보던 시은은 뻔뻔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옳게 거지만 내 목에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빌려간다고 말하면 징징댈 게 뻔하니까 그냥 몰래 쓰고 갖다 놔야지. 뭐 다른 것도 아닌데. 시은은 마치 제 물건인 양 자연스럽게 목걸이를 가방 속에 챙겨 넣었죠. 아, 배고파. 야, 밥 언제 줘?
밥 줘, 밥. 거실 바닥에 엎드려 게임기를 두드리던 신우이 아들 준수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아는 식은땀을 훔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쟁반을 날랐어요. 깁스한 다리를 끌며 겨우겨우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냈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의 투정뿐이었죠. 반찬이 이게 뭐야? 소세지 없잖아. 아, 진짜 짜증나. 나 밥 안 먹어. 준수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식판을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깨지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지안의 깁스 위로도 붉은 국물이 튀었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아, 뜨거워. 준수야, 밥 투정하면 못 써. 외숙모가 다리가 아파서. 그 소란을 보고도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며느리를 타박하기 시작했죠. 어휴, 쯧쯧 애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저 난리를 만드니? 네가 그러고도 엄마 소리 들을 자격이 있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치우고 다시 차려. 애 굶겨 죽일 셈이야? 어머님, 저 지금 다리가 너무 욱신거려서. 아프긴 뭐가 아파. 깁스했으면 뼈가 척척 붙는 중일 텐데 엄살 그만 부리고 빨리빨리 움직여.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우리 여행 가야 하는데 시간 늦겠어. 때마침 창밖에 눈발이 더욱 거세지자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눈 오는 거 봐라. 야, 이거 더 쌓여서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겠다. 얘들아, 짐 챙겨서 나와라. 늦으면 스키장이고 뭐고 다 꽝이야. 영숙과 시은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우르르 현관으로 몰려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영숙은 마지막까지 지안을 향해 쐐기를 박는 말을 남겼죠. 3일 동안 우리한테 전화질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봐라. 넌 복이 많아서 이 추운 날 따뜻한 집구석에 있는 줄이나 알아. 알겠냐?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안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지옥과도 같았어요. 지안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아이들이 거실 카펫에 쏟아놓은 우유와 시리얼을 발견했습니다. 저걸 빨리 치워야 하는데 냄새 배면 또 혼날 텐데. 무거운 배를 안고 지안은 힘겹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손으로 부른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걸레를 뻗었죠. 하지만 그 순간 깁스한 왼쪽 다리가 미끄러운 우유를 밟고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허공을 갈랐고 지아는 장식장 모서리를 향해 무방비하게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안의 복부가 장식장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지안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뱃속을 휘젓는 듯 하더니 다리 사이로 뜨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붉은 선혈이었습니다. 하얀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준수야, 얘들아 도와줘. 외숙모 좀. 지아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TV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게임 화면에만 코를 박고 있었어요. 아싸, 내가 이겼다. 죽어라. 죽어. 야, 봤냐? 내가 킬 딴 거. 게임 속 캐릭터가 죽어가는 소리와 아이들의 환호성이 지안의 귓가에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제발 살려주세요. 지안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바닥을 긁으며 기어가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죠.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아왔습니다.
띠리릭.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아빠 왔다. 허허, 눈이 억수같이 쏟아져서 오는데 한참 걸렸구나. 우리 딸 좋아하는 툭불 한우 좀 사왔는데 구워 먹을까? 지안의 친정아버지 명철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유아용품 쇼핑백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던 명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과자를 집어먹으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툭! 명철의 손에 들려있던 선물 꾸러미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안아. 명철은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해내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피투성이가 된 딸을 안아 올리자 지안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빠, 아기가 배가 너무 아파. 그 소란에 그제야 게임을 하던 큰 조카 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밥은 언제 줘요? 아까 쏟아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명철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품에 안긴 딸의 싸늘해져가는 체온과 눈앞의 아이들이 내뱉는 천진난만한 잔인함.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명철은 짐승이 울부짖듯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김 실장, 뭐해? 당장 119 불러. 당장. 그의 절규가 눈보라치는 창밖의 바람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피로 물든 거실 바닥 위로 명철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눈보라치는 밤거리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이동식 침대에 실린 지안이 다급하게 안으로 옮겨졌죠. 핏기 하나 없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따라 들어온 명철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모 혈압이 너무 낮아요. 태아 심박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태반 박리가 의심됩니다. 산모 영양 상태도 기아 수준이에요. 당장 수술실 잡아.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명철의 귓가에 웅웅거리며 꽂혔습니다. 기아 수준이라니. 내 딸이 굶고 있었다니. 명철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손이 덜덜 떨렸죠. 보호자분,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이 둘 다 잃을 뻔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의사의 비장한 말에 명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지자 명철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김 실장, 박서방 지금 어디 있는지 당장 확인해. 명철의 서슬 퍼런 지시에 김 실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박서방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금 강남 룸살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명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결제 내역에는 XX 룸살롱이라는 상호와 함께 수백만 원의 결제 금액이 찍혀 있었죠. 이 미친 새끼가 마누라는 사경을 헤매는데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여? 그때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우이 SNS 계정입니다. 방금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화면 속에는 하이원 리조트 VIP 라운지라는 위치 태그와 함께 시어머니 영숙과 신우이 가족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우리 올케가 최고야. 공짜 여행 개꿀. 엄마, 그 목걸이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다이아몬드라니까. 영상 속 영숙의 목에는 지안의 예물이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이고 있었고, 시은은 술에 취해 혀 꼬인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명철의 귓가에 악마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명철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박살났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경호팀 전원 소집해. 강원도로 간다. 회장님,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도로 사정이. 헬기를 띄우든 탱크를 몰든 상관없어. 당장 출발해. 명철의 고함에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수술실 앞에서 지안을 지킬 수행원 한 명만을 남겨둔 채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속도로 위 명철이 탄 검은색 세단은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만 명철의 눈에는 오직 붉은 핏빛만이 어른거렸습니다. 딸이 흘린 피,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르게 할 자들의 얼굴. 자산관리팀장 연결해. 명철은 차 안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민호, 김영숙, 박시은. 이 작자들 명의로 나간 모든 법인 카드,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정지시켜. 그리고 리스 차량들, 당장 회수 조치 들어가라고 해. 예외는 없다. 몇 시간의 질주 끝에 명철 일행은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리조트 입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로비 안은 스키 여행을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명철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살기가 뿜어져 나오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섰습니다. 명철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롭게 사돈 식구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기였습니다. 로비 한쪽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 영숙과 신우이 가족들이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이 스테이크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 예, 거기 와인 좀 더 따라봐라. 영숙이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말하자 시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스파나 받을까? 올케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다. 걔는 참 곰이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이야.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우리가. 영숙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명철이 그들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영숙이 고개를 들었죠. 누구 어머, 사돈 어른? 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순간 명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가 테이블보 끝을 움켜쥐고 단숨에 확 잡아당겼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와인잔, 촛대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붉은 와인과 소스가 영숙과 시은의 명품 옷 위로 튀었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비산했죠. 야, 엄마야. 영숙과 시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정적이 흐르던 공기는 순식간에 깨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미쳤어요?
소스 범벅이 된 영숙이 냅킨으로 옷을 닦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명철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의자 옆에 놓인 수많은 쇼핑백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명철은 아무 말 없이 쇼핑백들을 양손 가득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그거 내 건데.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명철은 힘껏 팔을 휘둘렀습니다. 휙, 툭, 투두둑.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열린 테라스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테라스 위로 가방, 옷, 화장품들이 볼품없이 처박혔죠. 아이고, 내 가방, 내 옷, 저게 얼마짜린데. 시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우이 남편이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나섰습니다. 이봐요. 장인어른이면 답니까? 이거 폭행죄의 재물손괴죄야. 경찰 불러. 그가 명철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명철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신우이 남편은 바닥에 무릎이 꿇렸고 팔이 뒤로 꺾인 채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명철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이래요? 말로 해요, 말로. 명철의 손이 영숙의 목덜미를 향해 뻗었습니다. 영숙이 기겁하며 목을 움츠렸지만 명철의 목표는 그녀의 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명철은 거칠게 목걸이를 잡아 뜯어냈습니다. 투둑. 가느다란 체인이 끊어지며 영숙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생채기가 났습니다. 아, 아파요. 영숙이 비명을 질렀지만 명철은 끊어진 목걸이를 손에 쥐고 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둑질까지 해? 내 딸 예물을 내년이 왜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레스토랑 구석구석까지 들릴 만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피가 맺힌 목을 부여잡고 덜덜 떨었습니다. 사돈 오해예요. 이건 그냥 오해? 그래, 오해인지 아닌지 법정 가서 따져보자고. 명철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영숙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맞은 영숙의 이마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감히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명철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지금부터 쇼는 끝났다.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눈발이 더욱 거세지는 창밖. 명철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레스토랑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과 엉망이 된 테이블을 보며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기세였죠. 하지만 명철의 뒤에 서 있던 수행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매니저에게 건넨 것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MK건설 회장 유명철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매니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MK건설이라면 이 리조트의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이었으니까요. 매니저는 입을 꾹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눈짓하여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들만 치우도록 지시했죠.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이곳에서 명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스 범벅이 된 명품 원피스가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입은 여전히 살아서 나불거렸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내가 좀 누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이 난리를 쳐요? 경찰 불러요. 당장. 그녀의 적반하장에 명철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 하? 김 변호사, 저 여자한테 현실을 좀 알려주지. 명철의 손짓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의뢰인 유지한 씨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귀하들이 현재 점거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및 반포동 아파트 한 채에 대한 부동산 명의 신탁 해지 및 퇴거 요청을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김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등기부 등본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소유자 유지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뭐라고요? 영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신우이 시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등기부 등본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샀다고 했는데 이게 왜 올케 이름으로. 명철이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가 착해 빠져서 기죽은 남편기 좀 살려주겠다고 4명에 빌려서 너희들한테 공짜로 살게 해준 거야. 그걸 권리인 줄 알았나?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딸을 식모 취급해? 명철의 일갈에 주변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대박이다. 며느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갑질한 거야? 와, 진짜 양심 없다. 며느리 건물에서 공짜로 장사하면서 저런 거야?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지만 영숙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이게 다 조작이야. 명철은 코웃음을 치며 김 변호사에게 또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수백 장에 달하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들이었습니다. 명철은 그 종이 뭉치를 영숙의 눈앞에 흩뿌렸습니다. 팔랑거리는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영숙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죠. 능력? 그래, 내 아들 능력 좋더군. 강남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긁어대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에는 XX 룸살롱, 5 클럽 등의 상호와 함께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술 퍼마시고 있고 내 딸은 너희들이 버리고 간 집에서 쓰러져 지금 수술실에 있다. 이게 내들이 말하는 가족이냐? 명철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레스토랑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보니 바로 어제 저녁 지안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호가. 신우이 남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고 시은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야, 등기부 등본에 옳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우리 어떻게 엄마. 명철은 그들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즉시 명도 소송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간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서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몸만 나가라. 숟가락 하나라도 챙겨 나갔다간 절도죄로 고소할 테니까. 영숙이 다급하게 명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사돈. 한 번만 봐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네. 지안이 봐서라도. 지안이? 이제 와서 지안이를 찾아? 내 딸 이름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명철의 수행원들이 거칠게 영숙을 밀쳐냈습니다. 영숙은 볼품없이 바닥을 뒹굴었죠. 명철과 김 변호사,
그리고 경호원들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과 시은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들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징, 징, 징. 어머, 왜 이래? 문자가 계속 와. 시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KB국민카드 김영숙님, 귀하의 카드가 도난 분실 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 제네시스 G80에 대한 계약 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반납 바랍니다. 신한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호화로운 생활의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때 리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하신 카드가 모두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시거나 지금 당장 체크아웃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보세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영숙이 악을 써봤지만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중계까지 하고 있었죠. 강원도 리조트 시댁 참교육 현장, 개념, 상실 시어머니의 최후 등의 제목으로 영상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영숙과 시댁 식구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로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휘오. 밖은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시은은 얇은 원피스 차림에 코트 하나만 겨우 걸친 채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고급 리스 차량은 이미 명철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견인되어 사라진 뒤였죠.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쓸데없이 올케를 건드려가지고. 시은이 영숙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년이 스키장 가자고 바람 넣은 게 누군데. 네가 가방 산다고 난리만 안 쳤어도. 영숙 역시 지지 않고 시은을 밀쳤습니다. 눈 덮인 도로변에서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아이들은 추위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집에 가요. 택시라도 잡아봐. 얼어 죽겠네. 그들은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그 어떤 차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휴가는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해버렸고 하얀 눈밭 위에는 그들의 비참한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사건이 있고 3일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병실 앞 풍경은 여느 병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설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불청객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세요. 제가 남편이라니까요. 복도 끝에서 민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경호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며칠째 씻지도 못한 듯 꾀재재한 몰골로 병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죠. 병실 안 지아는 침대에 기대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며칠 전 리조트에서 있었던 소동이 갑질시댁 참교육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는 여자는 분명 시어머니 영숙이었고 그 옆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건 신우이 시은이었습니다. 지안아. 명철이 따뜻한 손길로 지안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네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다. 저들이 악마였던 거야. 이제 아빠가 다 지켜줄게.
다시는 너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평화라는 명분 아래 참아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죠.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국내 굴지의 로펌 에이스 변호사인 현우였습니다. 지안아, 몸은 좀 어때? 현우의 눈빛에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오랜 친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현우야, 와줘서 고마워. 현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거 잘 봐야 해. 네가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거야. 현우가 내민 것은 민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과 법인카드 명세서,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은 없어. 하지만 만삭인 아내를 집에 방치하고 회사 후배 여직원들과 새벽까지 룸살롱에서 술판을 벌인 증거는 차고 넘쳐. 이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배우자에 대한 유기이자 학대야.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낯선 여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배신감? 아니, 그것은 배신감을 넘어선 혐오였습니다. 지안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지안은 오열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 폴더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음 파일들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까? 현우가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하자 지안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현우의 표정만으로도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딸 낳으면 갖다 버려. 재수없게 어디서 딸을 배워서 유세야? 너 같은 건 식모로 써먹기도 아까워. 내 아들 돈이나 축내고 말이야. 영숙의 표독스러운 폭언과 물건 집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지안이 숨죽여 우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아, 이 정도면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야. 형사고소감이야.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비, 모욕죄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저 사람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 현우의 단호한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나 아이 뺏기기 싫어. 그리고 내 아이가 저런 사람들 핏줄이라는 것도 싫어. 걱정 마. 친권, 양육권 다 가져올 거야. 그리고 성본 변경 신청도 같이 진행하자. 내 아이는 온전히 유지안의 아이로 살게 될 거야. 한편 같은 시각, 영숙과 시은은 찜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식혜 한 잔을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쫓겨난 후 카드는 정지되었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는 바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조용히 합시다. 뉴스에 나온 그 집구석 사람들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눈총에 결국 찜질방에서도 쫓겨난 그들은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렸습니다. 민호 역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술자리 파트너였던 여직원들도 박 대리님, 저 고소할 거예요. 저한테 찝적대신 거 다 증언할 거라고요.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안아, M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갈 데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지안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액정을 바라보다가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아. 지안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결심을 응원하듯이 말이죠. 사랑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를 위해 더러운 것들은 싹 다 치워줄게. 지아는 현우가 건넨 이혼 소장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예정일을 하루 앞둔 병원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영숙과 신우이,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민호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박스 종이를 찢어 만든 조잡한 피켓을 들고 기자들과 병원 방문객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힘없는 시부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 내 아들 돈 뺏어가고 우릴 내쫓았습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문구들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었고 몇몇 유튜버들은 신나게 카메라를 들이댔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늙은이가 얼어 죽게 생겼네. 민호 역시 꾀죄죄한 몰골로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옆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반전시켜 보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명철과 현우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죠. 지안의 등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나왔다. 유지안 씨입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지안은 휠체어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현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이동식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하는 힘없는 시부모의 실체를 들려드리죠. 지안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영숙의 표독스러운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딸 낳으면 갖다 버려. 재수없게 어디서 딸을 배워서 유세야? 밥값이나 해. 어이구, 냄새나. 깁스했으면 씻기라도 하지. 아주 거짓골을 하고 있네. 날카로운 쌍욕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지안이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죠. 곧이어 화면에는 민호가 룸살롱에서 쏟아부은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들과 만삭의 아내를 두고 여직원들과 낄낄거리는 메시지 내용들이 띄워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와, 진짜 쓰레기네. 저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야?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며 영숙 일가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영숙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조작질이야? 영숙이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볍게 그녀를 제압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영숙은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엎어진 영숙에게 휠체어를 가까이 대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내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지안의 물음에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민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그리고 접근 금지각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동안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비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해드리죠. 단 위자료는 평생 갚으셔야 할 겁니다. 민호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자 현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사기죄까지 추가해서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선택하세요. 감옥입니까? 각서입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민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안 돼. 서명하면 안 돼. 영숙이 바닥을 기며 말렸지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각서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영숙은 대성통곡하며 바닥을 쳤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현우가 각서를 챙겨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지안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 사이로 왈칵 양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출산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지안아, 의사 불러. 빨리. 명철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지안을 침대에 옮겨 싣고 급히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지안아, 조금만 참아. 아빠 여기 있다. 명철이 지안의 손을 잡고 뛰어가며 민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민호가 엉거주춤 따라오려 하자 명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 넌 아빠 자격 없어. 내 딸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경호원들이 민호를 막아섰고 민호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고통스러워하는 지안의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 뒤 긴 산고 끝에 분만실에서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명철과 현우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안은 땀에 젖은 채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는 시위대도 지독했던 시댁 식구들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만이 평화롭게 지안을 비추고 있었죠. 아가야,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지안은 아이의 붉은 뺨에 입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 이제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비. 그 순간 평온하게 잠들어 있던 아이의 심박수 모니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또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코드 블루, 신생아 중환자실 코드 블루. 요란한 안내 방송과 함께 병원 복도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떼를 지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ICU로 뛰어들어갔고 그 소란 속에 휠체어를 탄 지안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기 무슨 일이에요? 지안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품 안에서 따뜻하게 숨쉬던 아이가 지금은 차가운 인큐베이터 안에서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자그마한 가슴이 위태롭게 오르내릴 때마다 지안의 심장도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땀에 젖은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산모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아이 심장 판막에 선천적인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폐동맥 판막 협착증인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네. 그게 무슨 초음파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라 확실합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신 초기나 중기에 산모가 겪은 극심한 신체적 충격이나 영양 결핍이 태아의 심장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쿵! 지안의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신체적 충격, 영양 결핍.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덧 때문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고 타박하며 밥그릇을 뺏어가던 시어머니. 만삭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다 계단에서 굴렀을 때 조심 좀 하지라며 혀만 차던 남편. 그리고 며칠 전 눈 내리는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순간까지. 아, 나 때문이야. 내가 못 지켜서, 내가 밥도 못 먹고 맨날 울기만 해서. 지아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이, 자신이 견뎌낸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결국 아이의 심장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작아 수술 성공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교수의 잔인한 선고에 옆에 서 있던 명철마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회장님도 손주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병원비 정산을 위해 로비를 배회하던 민호는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갑질시댁 며느리네 아기 말이야. 심장 기형이라며?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 어머 세상에. 그 집 식구들 때문에 산모가 고생하더니 결국 애한테 사단이 났네.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이가, 내 핏줄이 죽어간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심장병이래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민호는 울먹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영숙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쟤 거봐라. 재수없는 년이 기어이 하자 있는 애를 낳았네. 야, 잘됐다. 어차피 내 자식 아닐 수도 있잖아. 수술비 대줄 돈도 없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쳐. 그게 내 인생 펴는 길이야.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손자가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에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사람이야. 뭐, 이 미친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닥쳐. 당신 말 듣다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내 아이까지 죽게 생겼다고. 민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살난 휴대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효도라는 핑계로 방관했던 시간들이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내를 외면했던 비겁함이 결국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복도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휠체어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지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장인어른까지. 민호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저들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복도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였어. 민호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쿵쿵 찌우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지만 찢어지는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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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이의 불안정한 심박수 알림음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와 민호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민호를 향한 아이의 원망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 7시, 긴박했던 밤이 지나고 아이의 긴급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카트 위 자그마한 아이는 수많은 튜브에 감겨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카트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고 있었죠. 아가야, 엄마가 밖에서 기다릴게. 제발 힘내 제발. 수술실 앞 수술 대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피 묻은 이마, 며칠은 좋게 굶은 듯한 퀭한 눈동자. 박민호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명철이 반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도 즉시 민호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죠. 하지만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그의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통장 몇 개와 인감도장,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안이 붉어진 눈으로 묻자 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퇴직금 그리고 적금 깬 거랑 몰래 들어뒀던 보험해지 환급금이야. 다 합치면 수술비 정도는 될 거야. 명철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깟 돈 필요 없다. 내 돈으로 내 손주 살리면 돼. 당장 이거 치우고 꺼져. 명철이 통장을 발로 차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명철의 바짓단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압니다. 아버님 재력이면 충분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민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생명이 꺼져가는 자식을 향한 처절한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껍데기뿐이었던 가장이 아닌 진짜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의절했습니다. 다시는 당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돈으로 우리 아이 좀 살려줘, 지안아. 지안은 흔들리는 눈으로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했던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명철을 조용히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이 돈 당신 면죄부 아니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지안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아이 살리려는 아빠의 마지막 성의로는 받을게. 그러니까 기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지안이 돌아서자마자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민호는 수술실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밥도 물도 마시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5시간, 8시간, 10시간. 야, 박민호.
너 여기 있었냐?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영숙과 신우이가 병원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퇴직금을 다 갖다 바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장 내놔. 엄마, 내 돈은 내 빚 갚아주기로 했잖아. 신우이까지 합세해 난동을 부리려 하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에 우유부단하던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씌인 듯 섬뜩한 형형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꺼져. 뭐. 꺼지라고. 다시는 내 가족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당신들 다 죽이고 감옥 갈 거야. 알았어. 민호의 짐승 같은 포효에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영숙은 생전 처음 보는 아들의 광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신우이 역시 겁에 질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드디어 수술실 램프가 꺼졌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아주 잘 끝났습니다. 아이가 잘 버텨줬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민호 역시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병원 복도를 적셨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 밖에서 창문 너머로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가 쓸쓸히 뒤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끽. 병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 그냥 잘 있나 보고 가려고. 민호가 고개를 숙이자 지안이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안아봐. 아빠잖아. 민호가 놀란 눈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천륜까지 끊을 순 없으니까. 가서 안아줘. 아이가 아빠 목소리 기억할 거야. 민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은 순간 민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그것은 진정한 이별이자 동시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지안이 소유했던 강남의 낡은 상가 건물은 1년 동안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통유리로 마감된 세련된 외관의 3층짜리 건물, 그 입구에는 아뜰리에 지안이라는 금색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사장님, 2층 키즈존 예약 문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네, 주말 예약은 꽉 찼다고 말씀드리고 대기 명단에 올려주세요. 지아는 오픈형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능숙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병실에 누워 울기만 하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베이지색 정장 셋업을 입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며 매장을 지휘하는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CEO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카페 2층은 아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키즈존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을 맞은 지안의 아이 사랑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죠. 옳지. 우리 강아지 할비한테 오네. 명철은 바닥에 엎드려 양팔을 벌린 채 손녀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한박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MK건설 회장님도 손녀 앞에서는 그저 손녀 바보일 뿐이었죠.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커다란 화분을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개업 1주년 축하해, 유지한 대표님.
현우야,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다. 지아는 화분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지안의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테라스 쪽을 가리켰습니다. 날씨 좋은데 커피나 한잔 할까? 두 사람은 테라스에 마주 앉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소송 마무리 서류는 다 정리됐어. 위자료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현우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현우의 따뜻한 눈빛에 지안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설레고 풋풋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한편 화면이 전환되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 골목이 비쳤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곰팡이 핀 단칸방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야, 라면 하나 남은 거 네가 다 처먹었냐? 엄마가 아까 밥 말아 먹었잖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영숙과 신우이 시은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냄비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었죠. 영숙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접시를 깨서 쫓겨났고 시은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다단계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떵떵거릴 때가 좋았지. 영숙은 차가운 방바닥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시 아뜰리에 지안함. 말끔해진 차림의 민호가 카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말 면접 교섭일이라 아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죠. 왔어요? 지안이 아이를 안고 나오자 민호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민호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재취업해 성실하게 일하며 매달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민호를 알아보고 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벅찬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에서 많이 놀아줘요. 지안은 덤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와 함께 공원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안은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미련도 없는 완벽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카페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지안은 텅 빈 매장 한가운데 있는 벽난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육아 일기장 한 권이 들려 있었죠. 1년 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썼던 고통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지안은 일기장을 망설임 없이 타오르는 불꽃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후루룩 종이가 타들어가며 붉은 불티가 되어 날아올랐습니다. 고생했어, 유지안. 그리고 안녕. 지안은 스스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지안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으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맘 편한 카페, 엄마들의 쉼터라는 간판이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안과 아이 명철, 그리고 현우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추웠던 겨울을 지나 지안의 인생에도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여자가 참으면 집안이 편하다는 말로 희생을 강요받던 지안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세상 그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지 않는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숙과 민호의 최후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안이처럼 참고만 사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기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